자, 영아기 시기는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했고, 그럼 똑같은 유아기 시기를 에릭슨은 자율성이라고 했다면 프로이드는 어디에 만족을 느낀다고 했냐면 유아기 시기가 이러면 돌이 지나서야 12개월 지났어야 대변 훈련 언제예요? 12에서 18개월. 배변 훈련을 하는 게 애기들 12에서 18개월이에요. 그럼 이때 유아기 때는 대소변 훈련을 하는 시기인데 특히 배변 훈련을 먼저 하잖아. 그럼 배변 훈련이라는 건 변을 참았다가 어느 정도 참았다가 싸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에게 쌀 때 표정이 있잖아요. 참았다가 금방 싸잖아요. 그때 쌀 때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항문이 성감되다. 그래서 같은 유아기 라인을 뭐라고 말했다? 항문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항문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명정기 시기 때는 에릭슨은 자기가 주도해서 노는 게 숙제였다고 한다면 똑같은 학령정기를 성감대를 어디로 갔냐면 자 애기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는데 뭐를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 엄마가 그거 아기가 생식기 꼬추를 남자라면 꼬추를 여자라면 잔지를 이렇게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지면서 만화 영화 보고 있어. 그럼 엄마들 뭐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쁜 생각을 해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만지니까 편한 거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성감대가 어디다? 성기의 만족을 느끼는 시기예요. 근데 어른인 생각의 성감대가 아닌 거죠. 그럼 이때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다? 남근기 이렇게 말했어요. 항명정기를. 그 다음에 항명정기는 또 아울러서 성감대가 생식기 성기가 쾌감을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예전에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담 삼아 애기들 꼬맹이 애기들한테 무슨 말 했냐면 꼬치 따먹자 이런 말 있죠. 그런 거 하면 얘네들은 그 심리 세계에서는 충격받는데요. 얘네들은 이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건데 따먹자고 막 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명정기 이 시기 때는요 뭔가 콤플렉스 이런 말 나오면 항명정기예요. 그럼 참고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이 자는 빼도 돼. 오디푸스 그래도 되고 오이디푸스 같은 거야. 그럼 이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떤 거냐면 아들이 엄마를 좋아해. 우리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게 오디푸스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엄마를 좋아해. 그럼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 옆에 누가 늘 붙어 있어? 아빠. 그래서 아빠는 나의 경쟁자야. 그래서 엄마를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떼어내고 아들이 엄마한테 더 집착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 엄마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디푸스 콤플렉스예요. 그러면 헷갈리시면 그냥 콤플렉스 이런 말 나오면 항명정기다.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예전에 나오던데 TV에 그 이영자 씨하고 신동엽 씨 나오는 고민 프로인가? 안녕하세요인가? 무슨 미끄럼틀 타고 고민 프로 나오는 거 있었어. 옛날에 밤늦게 하는 거. 거기에 딸이 여고생 딸인데 아빠가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놨어. 무슨 고민이냐면 딸이 아빠가 TV를 못 보게 한대. 영화, TV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럼 왜 TV를 못 보게 하니? CF 광고도 못 보게 한대. 왜? 거기 보면 이성끼리 앉는 모습이라든지 스킨십 하는 거 나오죠. 그런 거를 아빠가 보고 있는 걸 못 보게 한대. 아빠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그 아이는 좀 문제예요. 그게 그 시기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는 있을 수 있냐면 항명정기요. 항명정기는 딸이 이성인 아빠를 되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거. 그게 바로 엘렉트라 콤플렉스예요. 이런 콤플렉스가 있는 거가 언제 있을 수 있다? 항명정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은 그 다음에는 항명기, 청소년기로 쭉 다 나누었다면 프로이드는 항명기 시기를 뭘로 나누었냐면 항명기는 성감대가 어딥니까? 안 적어놨네 제가 성감대를요. 왜냐하면 얘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우리 뭐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나 고추 좀 만질 것 갈 거야 안 가요. 그러지 않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몸뚱아리에 만족을 느끼는 부위가 없어. 그냥 어떻다?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애들 골뱅이들 여자애들 보니까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매가지고 마라탕 지들끼리 먹으러 가고 뭐 베라에 가서 뭐 아이스크림 먹고 조그만 애들도 요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가 이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은 거지. 집에 앉아서 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때는 성감대가 어디에 있다? 없고 숨어 있다.
지금은 안에서 내재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잠복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학령기를 잠복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시기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차이점은 청소년기부터는 프로이드는 그냥 하나로 다 퉁쳐을 했어. 노년기까지 하나로. 왜냐하면 청소년기 시기부터는 보완하고 난소 이런 게 생식 기능이 다 원활하게 성인하고 똑같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이 시기 때는 사춘기 아들 지금 나가 하지 마요. 나가면 지금 나가요. 나가서 이제 달고 와요. 손주 데리고 와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어떤 시기다? 생식 기능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감대가 얘도 학령증기처럼 성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퉁쳐서 뭐라고 한다? 생식기.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거. 그런 시기라서 생식기로 퉁쳤어요. 그럼 결론은 프로이드는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었어요? 인간의 단계를 5단계로. 그래서 만족을 느끼는 부에 따라 5단계로 해서 고, 강, 남, 장생 5단계로 나누었고, 에릭스는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루어야 될 숙제를 끝까지 말했고, 두 가지 구별되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학령정기 얘기했지만 학령정기 시기 특징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학령정기에 보면 아까 에릭스는 이루어야 될 숙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학령정기 때 이루어야 될 숙제가 주도성, 자발성, 내가 막 주도해서 못하겠죠? 주도성. 그러면서 앤드 자기 혼자서 잘 노는 이유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냥 뭐 상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거든요. 그래서 학령정기의 특징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또 이 시기 때는 아까 프로이드는 무슨 시기라고 했냐면 성기의 만족을 느껴서 남근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적인 호기심이 증가한다. 그리고 또 성역할이 뚜렷하다는 말은 나는 남자니까 아빠일게, 너는 여자니까 엄마하고 이런 식으로 성역할이 뚜렷하다 그 말이고, 또 하나가 자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애들이 소꿉놀이를 해요. 진짜 실제인데 소꿉놀이를 하는데 여자아이는 엄마 했어요. 성역할이 뚜렷하니까. 그래서 여보 밥 먹어요 하면서 모래로 놀이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역할을 한 아들 그 아이 남자애가 반찬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래요. 그랬더니 엄마 역할한 그 딸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처먹어. 그 말은 뭐예요?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동성 부모와 행동을 똑같이 해요. 잔소리하는 거란다면 딸도 동생한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동성 부모와 행동을 동일시하는 것도 학령정기예요. 앤드 초자아 양심이라는 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초자아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 양심이다 생각하세요. 그럼 양심이라는 거는 올바른 거, 하면 될 거, 하면 안 될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럼 길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소변 마렵다 그래서 학령정기 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바지 내리고 대로변에서 싸진 않아. 그럼 이게 뭐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심, 초자아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이래 말하면 학령정기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학령기 때는 학교 다니는 시기잖아요. 그럼 이 시기 때는 에릭스는 어떤 숙제를 이루라고 했어요? 학령기 때 이루어야 될 숙제? 내가 이때는 부지런해서 쌤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한댔죠. 근면성.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등감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학령기 시기 때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우리 반에서 내가 키가 앞에서 몇 번째, 뒤에서 몇 번째, 공부는 내가 몇 등이다 이런 것도 안다고요. 결론적으로 서열을 나눌 수 있어. 서열, 순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서열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언제다? 학령기예요. 학령기. 앤드 탈중심화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야. 어느 정도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 그럼 네가 이번에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탈중심화 그 말이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존 개념 중요합니다. 그럼 보존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어떤 애가 이렇게 얇은 꽃병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았어요. 맛있는 주스를 넣었어요. 요만큼 부었어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좁고 엎어지기 쉬우니까 이 주스를 넓적한 이런 그릇에다가 담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울어요? 아이가 왜 울까요? 양이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얘기를 학교 다니는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해줬을 때 양이 줄었잖아 이렇게 말했다면 그 아이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학령기가 되면 그릇의 모양이 바뀌어도 양은 보존되고 있다. 그릇의 모양이 바뀌어도 양은 그대로 변치 않는다. 그걸 아는 거를 보존 개념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쯤 되면 만들어진다? 학령기 때는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학령전기 유치원 애들도 요즘은 알아. 워낙 교육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나 학령기다. 그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역성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를 가역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여기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여러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얼음 조각이 조금 있다가 엄마가 목욕하라 그래서 목욕하고 다 나왔더니 얼음이 그릇에 없어지고 물만 있어. 녹아가지고. 그럼 이 아이가 얼음이 없어졌잖아 이렇게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게 학령기 아이가 그랬다면 인지가 떨어지는 거라고. 왜? 학령기가 되면 얼음은 다시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은 거꾸로 얼리면 얼음이 될 수 있다. 거꾸로 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아는 거를 가역성이라고 해요. 그거를 언제 깨친다? 학령기 때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 두 가지 보존 개념, 그릇의 모양이 바뀌어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 보존 개념. 얼음은 물이 될 수 있고 물은 거꾸로 거슬려서 얼음이 될 수 있고 가역성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학령기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신생아입니다, 여러분. 자, 신생아는 태어나서 얼마 아기를 신생아라고 해요? 생후 한 달 또는 4주, 한 달이라고 해도 되고요. 4주 이내 아기를 신생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신생아는 아기들이 머리하고 가슴둘레 중에서 어디가 좀 더 크다? 머리가 더 커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머리가 가슴둘레보다 크다. 그래서 머리는 여러분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아기 때는 좀 더 커요. 그럼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대두야 이러면서 머리가 크다고 하시면서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 머리가 더 크고 나중에는 가슴이 더 커지면서 작아질 거야. 근데 어느 정도는 머리가 커야 돼요. 이 머리둘레가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면 머리둘레를 재거든요. 그 머리둘레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뇌가 적다면 머리가 적은 거야. 그게 기형이잖아요. 소두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무엇을 알아보는 지표다? 뇌를 알아보는 지표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신생아 사인에서 보신다면 신생아 맥박이에요. 자, 우리 인의 맥박은 60에서 100번이에요. 그죠? 그런데 애들은 어릴수록 맥박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는 맥박수가 120에서 140회예요. 140회예요. 그러면 태아는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태아가 더 애기예요? 신생아가 애기예요? 태아가 더 애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태아는 맥박수가 봐봐요. 160번까지라고. 그럼 규칙성이 어릴수록 맥박수가 빠르고 나이가 많을수록 맥박수가 적어서 노인간호에서도 노인은 맥박수가 저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는 맥박수 알아주세요. 120에서 140회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맥박을 잴 때 요골동맥으로 재고 말초로도 잴 수가 있지만 이 갓난쟁이 신생아들은 말초로 재기에는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심장 쪽에다가 청진기를 내는 무슨 맥박? 심천맥박으로 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간호에서 심천맥박으로 재는 경우는 신생아 그리고 또 심장질환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신생아나 이런 사람들은 심청 맥박을 1군 잰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호흡입니다. 자, 호흡은 성인은 몇 번이에요? 12번에서
20번이에요. 그런데 어릴수록 호흡수가 빨라요. 반면 노인간호에서 노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호흡수는 떨어져요. 그럼 이때 신생아는 호흡수가 외우셔야 돼요. 30에서 60회예요. 30에서 60회예요. 그리고 신생아의 호흡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규칙적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생아에게서 호흡은 규칙적인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게 좋다? 불규칙적인 게 좋은 거예요. 불규칙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불규칙적이다 그럼 안 좋은 거야. 불규칙적이다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애들은 숨을 쉴 때 가슴으로 숨을 쉬면 흉식, 배로 숨을 쉬면 복식 이렇게 말하는데 신생아들은 숨을 쉴 때마다 배가 들썩들썩해요. 그 말은 애기들은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주 빨리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이라고 말했을 때 지금 말했던 이런 맥박 호흡의 수치를 몰라도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흉골이 계속 푹푹 꺼진대. 그럼 그거는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복식호흡을 하는 거니까 그 말이고. 그다음 혈압은 뭐 굳이 외워야 될 숫자는 아닌데 당연히 어른보다는 낮겠죠. 한 70에서 80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신생아 맥박이 142회다. 142회다. 그 다음에 신생아 호흡이 62회다. 이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맥박이 142회, 호흡이 62회. 그 말은 정상 범위에서는 벗어나긴 했죠. 정상 범위. 그런데 확 벗어났으면 좀 비정상이다 이래 말하기 쉬운데 약간 벗어났죠. 즉 쉽게 말해서 정상 범위에서 상한치라는 게 맥시멈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는 완전히 단도직입적, 단정적으로 이게 정상, 비정상 나누기는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그럼 이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보고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혹시 이 아이가 땡깡을 부리면서 울거나 흥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흥분했거나 운 상태라면 숫자가 맥박 호흡 수치가 약간 올라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흥분했거나 울거나 그의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흥분했거나 울고 난 후의 상태가 맞아요. 그럼 어떡할까? 정상이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기들은 자궁 안에서 태변을 싸지 않아요. 태변이라는 건 태아였을 때 만들어진 변인데 언제 싸야 돼요? 나와서 싸야 돼. 근데 아이가 안에서 태아가 태변을 쌌다는 말은 항문 관략근이 조여주지 못해서 나온 거야. 그럼 그 변이 나왔다는 말은 아이가 어떤 상태다? 힘들어서 저산소증으로 죽을 것 같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변을 본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모성간호에서 양수 검사를 했는데 그 양수에서 암록색, 태변이 암록색이니까 그런 색깔이 양수 속에 섞여 있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는 태변이야. 그럼 안에서 쌌다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빨리 지금 분만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만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태변은 나와서 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쟁이여서 태어났어요. 태변은 언제, 얼마 동안에 쌀 거냐면 3일 동안에는 태변을 싸야 돼요. 뱃속의 변을 3일 동안 배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안에는 반드시 봐야 될까요? 24시간 안에는 한 번이라도 반드시 봐야 돼요. 24시간 안에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생아실에는 기저귀 들셔볼 거야. 들셔가서 쌌나 안 쌌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안에도 안 쌌다면 이 아이는 뭘까요? 항문 쪽을 보면 항문이 막혀 있을 거야. 밀폐 항문 모양은 있는데 구멍이 막혀 있다고. 기형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태어나서 24시간 안에 한 번이라도 봐야 되고 그 변을 얼마 동안 봐야 된다? 3일 동안은 봐야 돼요. 그
그거는 이제 색깔이 무슨 색이다? 암록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칠판 색깔, 초록 색깔, 칠판 색깔, 쑥 색깔 이런 것처럼 암록색이에요. 그리고 이 태변은 기저귀에 여러분 막 질퍽하게 묻지도 않아.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약간 수제비 반죽 이렇게 쫀득쫀득한 게 한 거죠. 찰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색깔은 암록색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쯤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어른처럼 노란색의 변을 보냐면 한 14일 정도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정상변을 봐요. 14일 정도 되면 정상변을 봐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 3일 지나서 14일 요 사이 그럼 요 사이라고 한다면 한 4일에서 14일 요 사이에 보는 변은 태변에서 정상변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넘어가는 거. 태변에서 정상변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보는 변이다. 그래서 이 변을 이행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행변은 얼마 동안 보는 겁니까? 4일에서 14일 사이에 보는 변이고 묽고요. 점액 같은 것도 좀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봐. 태변은 무슨 색이었어요? 암록색, 녹색이었어요. 그런데 정상변은 무슨 색이에요? 황색이에요. 그런데 4일쯤부터 14일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녹색도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고 황색도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이다? 녹황색 변을 보는 거예요. 이 변이 무슨 변이라고 한다? 이행변이라고 합니다. 그 뜻입니다. 봐주실 거. 그 다음에 반사입니다, 여러분. 반사. 자, 반사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심할까요? 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무엇을 의심할까요? 반사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뇌 손상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기들한테 반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사는 여러분, 우리도 있어. 그럼 우리까지 지금 우리 어른인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반사는 애기였을 때 사라진 게 아니죠. 영구 반사. 그럼 영구 반사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지속될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나 눈 안 깜빡거린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끼리 그렇게 배틀했잖아. 그러면 진짜 무슨 눈 깜빡거리는 거. 깜빡인 반사가 영구 반사야.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반사가 아니라 어느 시기쯤 되면 없어지는 반사 중에서 지금 4가지 정도만 중요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적이 반사라고 해요. 자, 해적이 반사는 위에 그림을 보세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애 입에다가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머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반사를 뭐라고 한다? 해적이 반사 또는 먹이를 따라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먹이 찾기 반사. 루팅 반사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손을 대면 얼굴에 애가 뚜루루 따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이 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사는 언제쯤 없어진다? 7개월쯤 없어져요. 7개월은 외우지 말아요. 외울 것까지는 없고 반사가 이 뜻을 말하면 무슨 반사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돌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반사가 어릴 때 여러분 애들이 기질은 타고나는 거라 그랬지. 타고나는 거라서 애가 울어. 그럼 새내기 엄마는 우니까 기저귀를 봤어. 기저귀를 보니까 어때요? 깨끗해. 근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혹시나 그래서 얘가 배가 고픈가 싶어서 손을 대봐. 그럼 손 대면 어때요? 따라가지. 배고픈 거구나. 그래서 막 급하게 우유를 타 또는 먹여. 그럼 먹으면 빨기 반사는 애들은 있잖아. 그럼 빨기 반사는 그냥 빠는 거야. 배고파서 빠는 것도 아니고 막 빨아. 빠니까 아이고 배고팠구나 생각했어. 그래서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이제 좀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또 찡찡대. 그런데 기저귀도 괜찮아. 그래서 또 혹시나 몰라서 요 대박. 그럼 또 어때? 또 따라와요. 계속 먹여요? 계속 먹이다 나중에 토하고 그래요. 그거는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반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반사 때문에 그거고 이번에는 모로 반사예요. 자주 물었죠 모로 반사. 그래서 모로 반사는 일명 통 반사라 그래요. 자 그림에서 보세요. 요 애기들은 어떤 자세가 제일 편한 줄 알아요? 자궁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자세가 제일 편한 거야. 그래서 태어났을 때 싸개로 꽉꽉 싸잖아요. 헐렁하게 싸면 안 좋아. 애들 불안해요. 그래서 꽉꽉 쌌는데 포대기가 싸게를 풀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이 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꼭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포옹반사 또는 모로반사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태어났을 때 애기가 출산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출생 즉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출생 즉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반사가 맞아. 이거 우리 아들도 지금도 그래. 그 말 같자는 소리예요. 여러분 일어나! 그 방학에서 일어나! 그런데 입을 탁 걷더니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야. 그럼 이 반사는 언제쯤 없어진다? 3개월쯤 되면 없어져요. 그 말은 개월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모로 반사는 다른 반사보다 가장 빨리 소실된다. 그거요. 가장 빨리 소실되는 반사가 뭐다? 모로 반사예요. 가장 빨리 없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로 반사가 만약에 애기가 응애 태어났는데 이렇지 않아.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다? 뇌 손상이에요. 뇌 손상. 그런데 이번에는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직 목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목밖에 안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분만을 스킬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유능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를 억지로 몸만 나온 상태인데 어깨 쪽을 강제로 빼버렸어. 분만 과정에서. 빼버렸어. 그럼 이때 아이의 쇄골이 부러질 수 있어. 그래서 분만 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외상은 여러분 기형이 아니야. 다친 거야. 분만 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외상이 뭐냐? 이래 말하면 쇄골, 골절이거든요. 그럼 이때 아기가 만약에 쇄골이 부러졌다면 아무리 뇌가 멀쩡하더라도 아파서 이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로 반사가 없는 상황은 두 가지가밖에 없는데 뇌 손상이 일바고 두 번째는 쇄골이 부러져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없어지는 반사가 모로 반사다. 일명 포옹 반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긴장성 반사 또는 강직목 반사 이렇게 말해요. 목이 뻣뻣하게 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럼 이 반사도 용어의 의미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반사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럼 이때 긴장성 강직목 반사는 어떤 거냐면 외울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얘기 봐봐. 애기 보니까 뒤에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죠?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더니 돌린 쪽 팔은 어떻게 할까? 쫙 펴고 있어. 이쪽으로 돌렸더니 쫙 펴고 있어. 그리고 반대쪽은 어떻게 한다? 구부리고 있어. 그럼 이게 일명 약간 뭐 하는 것 같아요? 펜싱 자세 같잖아요. 그래서 일명 펜싱 반사 이렇게 생각 연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반사는 머리를 그냥 시험 문제에서 머리를 돌렸더니 어느 쪽은 펴고 어느 쪽은 구부리고 있다. 이런 문맥의 의미가 있으면 긴장성 강직목 반사예요. 머리를 돌렸더니 돌린 쪽은 펴고 구부리고 돌렸더니 구부리고 한쪽은 펴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긴장성 반사예요. 몇 개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바빈스키 또는 바뱅스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반사도 용어 뜻만 기억하면 되는데 봐봐요. 바빈스키 반사는 간단해요. 자, 애를 발을요 제가 손가락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뭉퉁한 걸로 긁어볼게요. 발을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자극을 줬어요. 이렇게 가장자리 자극을 줬어요. 그럼 가장자리 때 자극을 줬더니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려요. 이 반사를 뭐라고 한다? 바빈스키, 바뱅스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바닥, 바빈, 발바닥 약간 느낌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발바닥 이 말 나오면 여러분 바빈스키야. 발 나오면 바빈스키라니까 되셨죠?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아들도 그렇던데 긁어봐야했더니 그러는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언제 없어진다? 11개월쯤 없어지는데 자 키워드는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가장 늦게 없어지는 반사. 가장 빨리 없어지는 거는 모로 반사, 가장 늦게 없어지는 거는 바빈스키, 바뱅스키 반사. 12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늦게 소실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감각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출생하고 나서 24시간 이내 간호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이내 간호입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이제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야. 태어났어. 그럼 안에서 태어났을 때 엄마의 질을 통해서 나왔을 때 아이가 양수를 먹었을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폐변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아이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기도 유지.
기도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유지하고 안에 분비물이 있다면 빼내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머리를 낮추어야 돼. 그래야 흘러나오지. 근데 머리를 낮추더라도 똑바로 누워서 낮추면 흘러나오지는 못할 수 있어. 그래서 머리는 낮추지만 고개는 어떻게 한다? 옆으로 해줘야 빠져나오지. 그래서 가장 24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머리를 올리고 하면 안 되고요. 머리를 낮추고 고개는 옆으로 하면 돼요. 이유는? 이라고 묻는다면 네 글자 기도 유지 그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기들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냐 안 우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말은 우는 거는 여러분 아이가 호흡을 제대로 한다는 거야. 호흡이 제대로 된다면 우렁차게 울거든. 그래서 출생 직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호흡이다. 그럼 호흡은 어떻게 판단한다? 호흡수, 들숨, 날숨을 세는 게 아니라 우는 거, 울음과 동시에 시작하니까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30초 안에 울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힌 거거든요. 위험한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3번에 보시면 호흡을 하는데 흉곽이 함몰된대. 여러분 애기들은 아까 어디로 숨을 쉰다고 그랬어요? 복식. 근데 가슴, 볼이 푹푹 꺼진다는 말은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즉시 보고한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자, 아까 똑같은 말인데 중요합니다. 분만 시 제일 먼저 애기한테 할 일이 뭐나 이물질, 기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물질 제거할 거야. 석션을 하든지 해서 제거하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 그럼 기도 유지하기 위한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아까 그랬어요? 머리는 낮추고 고개는 옆으로 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 거는 아유 나는 이 정도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신다면 그냥 한번 틀어만 보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애기들은 신생아들은요 조금만 설사하고 조금만 토해도요 금세 탈수에 빠져. 어른들은 여러분 조금 막 설사 탈수 구토했다고 해서 탈수 안 빠지는데 애기들은 삽시간에 빠져요. 그럼 애기들은 왜 탈수가 잘 일어납니까? 했을 때 1번에 보세요. 1번에 보면 체형보다 체표 면적이 어때요? 넓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얼굴 들어봐. 자, 애기는 드러나 있는 이 면적이 넓다고. 뼈대야 약하잖아. 그죠? 근데 드러나 있는 면적이 넓다는 말은 땅구멍이나 이런 구멍도 많아. 근데 우리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날씬해? 근데 뼈가 강뼈라서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드러나 있는 면적은 좁아. 그럼 땅구멍이나 이런 것도 좀 적다고. 근데 애기들은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많이 빠져나가. 구멍이 루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른보다 체표 면적이 넓어서 구멍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 첫 번째 그 뜻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수분이 들락날락을 되게 잘해. 어른들은 조금 토했다 그래서 들락날락 안 하는데 애기들은 그게 잘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수분 교환율이라는 말을 체인지 되게 잘 돼. 그게 성인보다 높다. 그 말은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몸에서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작용이 높기 때문에 수분 체인지도 들락날락 잘한다. 그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얼굴 들어보시면 어른들하고 차이점은 그냥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세포야. 그럼 이 세포에 이게 세포인데 이 세포 안에도 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이 있어요. 그럼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뭐라고 할까? 세포 내액이라고 할게. 그 다음 이번에는 얘가 세포인데 이 세포 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세포 내액이고 세포 바깥에 있는 물도 있어요. 그럼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을 뭐라고 할까? 세포 외액이라고 그래. 그러면 세포 안에 품고 있는 물이 있고 세포 바깥에 물이 있다면 어느 물이 왔다 갔다 출입이 더 자유로울까? 세포 바깥의 물이죠. 안에 품고 있는 물보다. 그런데 애기들은 세포 안에 있는 품고 있는 물보다 세포 바깥의 물이 많아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게 훨씬 자유로운 거예요. 그 말은 자유롭다는 말은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우니까 탈수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의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그 말이고 어른들은
내 몸의 수분이, 우리들은 여러분 수분이 얼마 정도냐면 한 60% 정도가 수분이에요. 근데 애기들은 몸에 있는 물 수분이 얼마 정도를 차지한다? 80%까지 차지해요. 그럼 어른보다 20% 정도나 더 많잖아. 그럼 그 물이 빠져나간다면 삽시간에 내 몸의 수분을 많이 빠져나가 버리기가 쉬우니까 탈수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수분량이 성인보다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애기잖아요. 신생아잖아. 아직 신장이 충분히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그래서 신장이 원활하다면 내가 물을 먹었으면 바로 싸진 않아. 좀 농축을 시켰다가 소변으로 나가는데 애기라서 신장도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좀 저장했다가 내보내지를 못하고 먹으면 싸고 이렇게 돼서 빠져나가는 것도 빨리 빠져나가. 그래서 소변을 충분히 농축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런 의미예요. 의미를 좀 그래도 눈여겨보세요. 문제집에서는 언급이 됐었을 거예요.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애기들부터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국 애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점수 인생이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자꾸 점수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합격 점수를 안전빵으로 받아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이제 진짜 30일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진짜 마라톤에서 전력 질주하듯이 달리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실 때 애기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점수 인생이라고. 그럼 점수를 왜 매깁니까? 한다면 이때 아이의 점수를 매기는 거는 뭐 때문이다? 이 아이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알아보는 거죠. 생리적 상태라는 말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알아보는 거를 언제 알아봅니까? 했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1분 있다가. 그럼 1분 있다가라는 말은 그냥 출생 즉시와 거의 비슷해. 그렇지 않아요? 1분 있다가. 근데 한 번만 알아보기에는 좀 안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할게. 5분 있다가,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럼 그 점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신생아의 생리적 상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알아볼 때, 뭔가 물건 고를 때 뒤집어 보고 이거 괜찮네 이런 게 아니라 아프가 점수라고 해서 이 점수는 어디라도 공통적으로 5가지 항목을 체크할 거야. 그럼 그 5가지 항목이 아프가 점수는 심호근 반피 이렇게 말했죠. 심호근 반피 이래서 딱딱 붙으셔야 돼요. 심호근 반피 5가지예요. 그럼 이 5가지인데 자 여기 보면 심호근 반피 이렇게 놨어요. 그럼 이 5가지 점수를 매길 건데 한 항목당 점수는 만점이 2점이야. 만점이 2점이에요. 그러면 빵점은 뭘까요? 그냥 빵점. 그 다음 2점, 그리고 1점 중간이에요. 그럼 이게 시험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다음 중 아프가 점수의 항목으로 맞는 것은 또는 아프가 점수의 항목이 인 것은 아닌 것은 다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더 나가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때 총 점수를 계산하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모든 심호근 반피에서 한 항목당 만점은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그럼 심박동도 좋으면 2점 이렇게 된다면 5가지 항목이니까 만점은 10점인데 한 7점 이상이면 좋다는 건강하다는 거 의미보다는 소속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박동은 여러분 심호근 반피의 심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 심박동이라고 안 하고 맥박이라고 돼 있어. 근데 심호근 반피인데 없네. 그게 아니라 심박동을 다른 말로 맥박이라 그래. 그럼 이 맥박은 100번을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고 물으면 안 돼요. 매뉴얼이 정해졌으니까 100번이 기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나라면 1점은 그냥 눈치로 알 것 같은데 초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심박동을 기준으로 할 때 100번이 기준이야? 그럼 빵점은 뭘까? 없는 거지. 빵점은 아예 맥박수가 없는 거야. 빵점. 그러면 100번이 넘으면 뭐예요? 2점. 그럼 1점은 그냥 100번이 안 되겠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점보다는 빵점, 제일 좋은 100이고 2가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없다, 100번 넘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호흡이에요. 2번째 호흡이에요. 호흡은 어떤 걸로 보겠어요? 우는 걸로 볼 거야. 오름 소리로 볼 거라고. 근데 오름 소리가, 자, 봐요.
빵점은 뭐예요? 없어요. 애기가 안 운다고. 전혀 안 운다고요. 그럼 몇 점이다? 빵점. 그러면 가장 좋은 엑셀런트 2점은 힘차게 운다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죠? 2점? 그럼 1점은 촉으로 봤을 때 아예 없는 건 만점이고 힘차게 우는 게 2점이라면 1점은 내용에서 봤을 때 눈치로 느리고 불규칙하다는 말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서 안 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1점이라고 그 말이에요. 1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호근 할 때 근은 근긴장도예요. 그럼 근긴장도는 문제집에서 푸실 때 근긴장도가 어떻다 이렇게 안 해. 그럼 이건 뭐냐면 사지가 팔다리가 애기들이 굴곡이 잘 되는 거, 굴곡이 잘 되는 거 그거를 근긴장도라 그래요. 그럼 근긴장도가 빵점은 어때? 그냥 없는 거지. 그냥 쭉 늘어진 거 빵점. 그 다음에 2점은 봐봐요. 잘 굴곡이 돼 있다. 이런 말 있죠. 이건 뭐다? 2점. 그럼 1점은 촉으로 발견이 뭐야? 약간 1점. 되셨죠?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펴려고 해도 이렇게 굴곡이 되는데 펴려고 했을 때 강하게 저항이 느껴진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펴려고 하는데 아기의 사지가 안 펴려고 하는 것처럼 세게 맞대응하는 거죠. 그럼 세게 이렇게 저항이 느껴진다 하면은 근긴장도가 몇 점이야? 2점. 약간 저항이 느껴진다? 1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긴장도야. 그 다음 네 번째가 심호근 반은 뭐예요? 반사야. 그럼 반사하면 우리가 모로 반사나 이런 것도 반사작용이 되지만 어떤 것도 반사예요? 자, 여러분한테도 뭐 누구한테도 간질간질했어. 뭐 간질하면 간지러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사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기도를 이물질을 빼줘야 되니까 코 안에 뭔가가 이물질이 있네. 그래서 코 안에 이물질이 있어서 빼주려고 아이 콧구멍에 면봉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 재채기가 나야 돼. 간지러움이 나니까. 그럼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애치하였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 뭐 항목 중에서 뭘 말한다? 반사다. 근데 이때 재채기를 세게 하였다 하면 몇 점이야? 2점이야. 근데 코안을 면봉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했는데 전혀 재채기를 하지 않았다? 빵점이야.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면봉으로 긁어줬는데 재채기를 잘 들어봐요. 할 듯 안 했다? 1점이라고. 그럼 할 듯 말 듯은 했으니까 반응은 있었던 거지만 마지막은 하진 않았으니까 1점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채기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피부 색깔이에요. 그럼 피부 색깔은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다? 뿔그스름한 게 좋은 거예요. 혈색 있는 거. 그래서 몸 전체가 핑크색이다. 2점이에요. 빵점은 눈치가 알 것 같아요. 빵점은 그냥 시푸른 거지. 시푸르면 빵점이야. 그럼 1점은 섞여 있나 보지. 어디는 좀 핑크색이고 어디는 약간 시푸르팅팅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으면 1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점수를 아프가 점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신생아 출생 1분에 다음의 사항이 관찰되었다면 이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아프가 점수는 5가지 항목이 뭐예요? 심호근, 반피 5가지죠. 그럼 이때 심이 어디 있어? 심박동 얘를 말하는 거네. 그죠? 그럼 심박동이 아까 100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 넘으면 2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 맥박 110되면 몇 점이다? 2점. 3점 아니야. 2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호는 호흡이지. 이 중에 어디 있어? 세 번째. 우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얘가 호흡이죠. 근데 이 호흡이 힘차게 울었다 그러네. 몇 점일까? 2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심호근, 근긴장도 어디 있어요? 강하게 굽히는 팔과 다리가 근긴장도가 되겠죠. 그런데 강하게 굽히고 있으니까 좋네. 2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사작용이 어디 있어요?
네 번째, 강하게 재채기를 하였다. 이게 반사작용이죠. 몇 점이다? 2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피부 색깔. 첫 번째죠. 그럼 피부 색깔이 전체가 물구스름하네. 몇 점이에요? 2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야기의 앞부가 점수는 10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미는 정확하게 구별을 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영아들에게서 이제 체중을 좀 뺐습니다. 체중. 자, 애들이 건강 상태가 좋나, 신체 발달이 잘 되나 알아보는 데는 키도 키지만, 머리 둘레도 머리 둘레지만, 가슴 둘레도 가슴 둘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몸무게예요. 몸무게가 늘어야 건강한 거고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영아의 건강 상태나 신체 발달의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체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고, 근데 이 체중이 태어나서 3개월은 참고로만 하더라도요, 12개월 때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럼 태어나서 12개월이 되었을 때 키는 출생 시에 얼마가 된다? 1.5배가 되고요. 몸무게는 태어났을 때보다 얼마가 는다고요? 3배가 늘어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12개월이 되었을 때 체중이 얼마가 늡니까? 1번 2배, 3번 3배, 4번 4배. 이런 문제 안 물어.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물을 거냐면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3.5kg다. 키는 50cm였다.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면 생후 12개월 때 예측되는 키와 예측되는 체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12개월 때 키는 얼마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출생 시에 1.5배니까 50cm 곱하기 1.5를 해야 돼. 50 곱하기 1.5 그럼 얼마가 된다? 75cm가 될 거예요. 곱하기 1.5를 하면. 그 다음에 체중은 출생 시에 몇 배가 돼요? 3배가 돼요. 3배가. 그러면 체중이 출생 시 3.5니까 3.5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돼요? 10.5가 된다고요. 그 말입니다. 근데 3개월 때는 참고로 체중이 2배가 된다. 그 소리인데 12개월 때 거는 기억을 하실 것.